네, 남북 고위급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단은 경색 국면은 벗어나게 된 셈이 됐죠. 하지만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데요. 대북 전단 살포라든지 또 북한 미사일 발사 등 불안한 변수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입니다. 또 김정은 제1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을 해임했다 이런 소식까지 들어왔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연구소의 홍현익 박사 나와 계시고 또 한국국방연구원의 탁성한 박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가 여러 가지 오늘 동향들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우선 방금 이야기 드렸던 부분입니다. 김정은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을 해임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인물들을 해임한 건지 또 조직 개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전혀 알려진 바가 없어서 그러는데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 남북 고위급 접촉 있고 나서 바로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그 목함지뢰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확성기를 이제 방송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포사격을 하니까 우리가 대응 사격을 해서 이제 이 위기가 벌어졌는데 예. 그 이후에 이제 김정은이가 이 사건을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본래 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가 최고 결정기구인데 예. 거기에 이제 위원들이 아닌 사람까지도 더 포함시켜가지고. 이를테면 김양건 같은 군인이 아닌 사람들도 참석을 하고 김계관 같은 사람도 참석을 시켰는데 거기서 이제 결국 준전시 상태를 전선에 선포하고 그 최고의 긴장 수준으로 끌고 갔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남북 간 고위급 접촉으로 이 사건이 이제 결말이 났으니까 그 복귀를 하면서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한번 그들도 이제 점검 회의를 한 거죠. 그 회의를 한 겁니다. 네. 그 회의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책임 문제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주민들한테는 자기네가 마치 도발을 당해가지고 대응하다가 평화를 이뤘는데 자기네들 덕분에 평화를 이뤘다라고 이렇게 거짓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러나 진실은 피해갈 수 없잖아요. 그들이 이제 고개를 숙였기 때문에 책임론이 분명히 등장했을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사실상 낭패를 봤는데 누가 책임을 져야 되나? 근데 김정은이가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최고 권력자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책임져야 되는데 그래서 인사이동이 있었을 가능성이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처형당했느니 하여튼 숙청됐잖아요. 자리가 ቢ었어요. 변인선도 작전국장인데 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전쟁이 나면은 작전 지휘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두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ቢ었으니까 그 자리를 채워 넣었을 수도 있어요. 아직은 이제 추측뿐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가지고 볼 거는 김영철 정찰총국장 이 사람이 온갖 나쁜 일은 다 한 사람입니다. 천안함 폭침했죠, 소니 해킹했지, 이번에 또 지뢰 도발도 목함지뢰 이것도 다 김영철이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사람이 혹시 인사이동을 당했다. 그러면은 북한이 정말 뭔가 반성했다는 흔적이 행동으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결과를 그러니까요. 보실 예. 때 김영철이 자리를 보존하고 있는지 그게 아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이제 책임론 부분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알려진 바가 정확히 없다 보니까 이런저런 분석들을 저희가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이제 홍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김영철 정찰총국장 같은 경우에는 2010년부터 중앙군사위원직을 맡아왔거든요. 혹시 이번에 인사 개편 대상이 됐을까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짚어주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좀 판단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건은 목함지뢰 도발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예. 이게 실패한 도발이다 그러면 당연히 책임론이 대두가 되고 해임이 누군가 돼야 됐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나오는 반응을 봐서는 고위급 회담에 대한 그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화해 분위기를 이어나간다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굳이 문책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면 아까 말씀하신 두 번째 가능성, 빈자리를 채우는 재정비의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북 간의 고위급 접촉이 있고 나서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하루 지나서 북한으로 돌아간 이후에 하루 지나서 브리핑을 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우리 측에서도 여러 가지 좀 논란을 낳은 부분이 있었지만 어쨌든 협의 이행 의지에 대해서는 밝혔던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이 의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이행 의지에 대해서는 그 다음 날 김양건도 이 부분을 좀 건설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하겠다 이런 좀 부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저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아니면은
그야말로 이번에 대통령의 어떤 원칙론, 그 강경한 대북 정책 앞에 북한이 좀 깨갱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이제 질문을 들으면서 지금 떠오른 어떤 그 표현이 있는데요. 네. 레이건 대통령이 예. 회고록을 썼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비슷한 그 문구가 생각이 납니다. 네네. 공산주의자들은 분리할 때 협상 테이블에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분이 구소련과 그 군축 협상을 그렇죠. 뭐 몇 예. 년 동안 한 분 아닙니까? 근데 요게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어떤 제가 경제학자라서 이런 식으로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좀 내부 경제가 조금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어떤 동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이 이제 90년대 경제난을 겪었고요. 그다음에 2000년대에 이제 본격 회복을 들어서다가 2011년도에 천안함 사건을 일으키면서 그렇죠. 예. 오이사 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영향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오이사 조치 해제를 요구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당분간 합의 이행을 강조하면서 제재 완화라든가 제재 해제를 위해서 보다 전형적으로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분리할 때 협상 테이블에 나오는 게 공산국가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박사님께도 좀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협상 과정에서 우리 대통령의 원칙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원칙론이 완전히 승리를 했죠. 그래서 우리 대통령 지지도도 많이 올라갔고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40% 아주 넘게 올랐어요. 지금. 획기적으로 예. 올랐잖아요. 이거 리더십의 어떤 뭐 훌륭한 리더십을 과시했으니까 이번에 정치라는 건요 결과를 보는 겁니다. 예. 결과로 하여튼 우리가 외교적 승리를 했고 그럼 어떤 면에서 우리가 북한을 사실상 무릎을 꿇게 만들었느냐? 북한이 이 목함질의 사건 이후 포격전 이후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전면전을 불사한 다음에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단호하게 그럼 해볼래면 해봐라. 그러나 우리가 한치도 물러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군사력을 과시하고 F-15, F-16 떠가지고 F-15, F-16 떠서 만약에 슬래미알이라는 걸 F-15 쏘면요. 예. 김정은의 집무실을 유리창 맞고 들어갑니다. 김정은이 아마 도망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예. 거기다가 그것뿐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의 단합된 의지. 그리고 특히 젊은 곧 제대를 앞둔 장병들이 제대를 그렇죠. 연기해가면서 그렇습니다. 예. 끝까지 이 사태가 끝날 때까지는 제대 안 하겠다. 와, 대단히 정말 훌륭한 모습이죠. 그래서 온 국민이 더군다나 또 야당에서도 이번에는 아주 흔쾌히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여야가 없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국제사회에서도 미국이 한미 동맹에 의거해서 확실한 이 대북 억지력에 대해서 최대한 협력하겠다는 걸 보여줬고요. 마지막으로 이 북한의 유일한 동맹국이라고 하는 중국이 이 연길 그 부근에 기계화 부대를 그냥 탱크가 뭐 수십 대를 막 정선에 배치하고 제가 추정컨대 그 모종의 경로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섣부른 짓 하면 우리가 9월 3일 날 잔치를 벌이려고 그러는데 우리 집 앞에서 불장난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예. 아마 압박을 가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예. 완전히 고립된 처지예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 만약에 그래서 남북한 간에 붙었다. 전면전 붙었다 그랬을 네. 때 김정은이의 판단으로는 야, 이거 깨지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지원해 줄 국제사회 지원군이 없고 예. 더군다나 화력이 북한이 남북한 이 정면 대결에서 그래도 해볼 만한 건 핵무기하고 화생방 무기하고 미사일인데 이거 쓰면 전면전이에요. 전면전하면 질 게 뻔하고 그럼 국지전인데 국지전을 해도 이게 지겠다. 그래가지고 잘못해서 국진을 해서 지면요. 김정은이 정권 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더 나가면 나는 물러나겠다. 이런 예. 생각을 해가지고 그 준전시태 체제를 선포하고 1시간도 안 돼가지고 회담하자고 김양한한테 전통문을 보내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담 대표정 하는데도 우리가 다 회담 대표정 하는데 우리가 선도했고 그렇죠. 회담 장소도 그 판문점의 남측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웬만하면 남측 지역에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김정은이는 완전히 거의 무릎을 꿇었다. 근데 이런 것을 김정은이는 굉장히 쓰라림을 겪었는데 이게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안 할 거예요. 본래는 자기가 결정해 놓고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이제 책임을 지게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이제 향후에 과연 이러한 그 남북 간의 합의를 잘 지킬지는 두고 봐야 되는데 일단 오늘 김정은이 자기 입으로 요번에 소중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예. 또 하나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야 된다. 이게 두 말이 김정은이도 당분간은 추가 도발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어쨌든 이번에 우리가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근데 이제 이 분위기가 좀 길게 이어져서 궁극적인 어떤 해결점을 좀 찾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좋을 텐데 우리가 다음 달 7일에 이제 제의한 내용이 이산 상봉 실무 접촉 부분입니다. 근데 이참에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인 행보를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동안에 북한에서 이 이산 상봉 문제를 두고 5.24 조치를 해제해 주면 이산 상봉 문제를 우리도 좀 응하겠다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이번에는 혹시 또 다른 변수가 없을지 이 부분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예,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우리나라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이산 가족 상봉이라든가 인도적인 어떤 교류 협력을 이제 요구를 했고요. 예. 북한은 이제 그 5.24 조치 해제라든가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가 주로 현금 확보가 좀 수월한 그런 교류를 요청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당분간 제가 볼 때는 이제 분위기가 약간 좀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우리의 요구, 그러니까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따라오면서 자기들이 진짜 원하는 5.24 조치 해제라든가 완화라든가 이런 걸 집요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크고요. 네. 그리고 아울러서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가 개성공단 확대라든가 이렇게 좀 현금 확보가 수월한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합의는 어쨌든 이루어졌는데 사실 좀 아슬아슬한 상황이고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우선은 가장 우려되는 부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에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도발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한참 전부터 사실 나왔던 부분이고 그리고 아마 그날 우리 민간단체에서도 대북전단 살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때 또 어떤 도발 내지는 좀 뭐 어떤 충돌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네. 일단 지금부터 이제 그 순서대로 보면 9월 3일날 이제 중국의 전승절 기념일 행사가 있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가시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북한은 더 소외감을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최룡해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서글픈 사정. 김정은이가 가서 그냥 그 시진핑 주석 바로 옆에서 손을 흔들어야 되는데 거기 그 자리에 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최룡해는 의전상 저 뒷자리에 가가지고 우리 대통령 만나기도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연 중국의 친구가 남북한 중에서 누가 친구냐? 우리가 친구라는 걸 거의 과시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김정은이가 더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이제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단살포, 우리가 또 전단살포 문제는 이번에 합의문이 없잖아요. 전단살포가 있을 때 어떤 돌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전승절 행사에 최룡해가 갔는데 시진핑 주석이 최룡해를 이제 반갑게 맞이하면서 정상회담이라도 하자, 뭐 이렇게 북중 관계 적극적으로 개선하자 이렇게 해서 북한을 좀 달래면 북한이 좀 도발할 가능성이 적은데 지금 북한의 경제도 어려운데 10월 10일 그 당 창건 행사는 김정은이가 최대 아주 중요한 그 대대적인 행사를 하려고도 하고 이때 주민들에게 강성대국의 모습을 온갖 그림자라도 보여줘야 되는데 경제가 안 좋으니까 뭐 할 게 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미사일 같은 거 쏠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내부에서도 저렇게 미사일 쏘는데 뭐 이제 저놈들하고 또 지금 좀 대탕트 분위기가 좀 됐는데 그럴 필요 없다고 우리 내부에서도 그럴 테고 국제사회에서도 격렬히 반발할 테고요. 그렇게 되니까 만약에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쏜다 그러면은 남북관계는 또 흔들릴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요번에 이제 우리 정부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 근데 물론 미사일을 안 쏠 수도 있죠. 안 쏠려면 김정은이가 뭔가의 주민들에게 보여줄 게 있어야 되는데 다른 가능성은 이런 게 있습니다. 북일 정상회담 같은 거 할 수도 있어요. 북일 정상회담. 왜냐하면 지금 아베도 전승절에 안 가기 때문에 외롭거든요. 김정은도 외롭고 외로운 자들끼리 만날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납치자 문제에서 뭔가 성과가 있어가지고 김정은이가 아베가 평양에 올 수 있을 정도의 선물을 준다면 갈 수도 있는데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고요. 북중 관계 좋아질 가능성도 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10월 10일 당 창건 그 기념일 전후에서 북한이 또 도발하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지금 고립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이제 우려하고 있는 변수라고 하는 노동당 창건일에 어쨌든 뭐 장거리 로켓이나 이런 도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10월 10일 일단 열병식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은
평양 외곽의 미림 비행장에 있는데 거기에 지금 어떤 포착되고 있는 징후들을 보면은 포병 장비 같은 부분, 뭐 수송 장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집결돼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북한에서도 아주 야심차게 신무기들도 많이 공개를 하고 아주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 열병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예, 그 북한은 아시다시피 세계 수준의 군사 강국입니다. 그리고 고립된 국가 아닙니까? 그 군사 강국이라는 걸 보여주는 방법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두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한국을 상대로 직접적인 도발을 하는 것이죠. 천안함 폭침이라든가 이번에 목함지뢰라든가 이걸 예. 통해서 뭐 한국의 병사가 사망을 하고 부상을 입히고 이런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존재감을 뭐 나타내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장거리 미사일과 같이 뭐 대형 어떤 그 이벤트를 통해서 국제사회에 알리는 겁니다. 이런 게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북한의 의미 있는 날 기념일이 되겠죠. 이럴 때 대형 군사 퍼레이드를 벌여서 외신이라든가 또 손님들을 맞아가지고 대대적으로 자신의 군사 역량을 화려하게 과시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그 10월 10일 그 당 창건 기념일에 최근에 개발한 신형 무기를 비롯해서 자신들의 어떤 그 군사 역량을 마음껏 과시하고 싶을 겁니다. 다만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중국의 어떤 그 항일 승전 열병식을 의식해서 북한이 더 크게 벌리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관측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건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북한이 지금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열병식 10월 10일 당 창건일 준비도 사실 좀 벅차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북한의 어떤 10월 10일과 뭐 그 중국의 항일 승전 기념일은 조금 의미가 각각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아까 전에 홍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중국 열병식 이야기를 좀 더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제 김정은 위원장 대신에 최룡해 비서가 가게 되는데 과연 이 자리에서 시진핑이 최룡해 손이라도 잡아줄 것인가, 뭐 메시지라도 어떻게 좀 전달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해지는데 만약에 우리 지금 대통령이 참석하는 걸로 돼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박 대통령과 최룡해는 격이라고 하나요? 그 급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 설 수도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대통령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최고 기빈 대접을 받고 최룡해가 뭐 이른바 푸대접을 받게 된다면은 남북 간의 어떤 사이가 또 안 좋아져서 그 불똥이 또 우리한테 튀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전망이 있더라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우리 대통령께서 9월 3일 그 중국 전승절 기념일 날 참석하시는 거는 또 한 번의 외교적 승리입니다. 네. 아주 극명한 승리라고 좀 보고요. 한미동맹은 또 10월 16일 날 한미정상회담을 또 이미 잡아놓고 한미 관계를 돈독히 오늘 같은 날 그 통합화력 시범 훈련하는데 대통령께서 참관하셔서 예. 한미 간에 극명하게 한미동맹이 이렇게 건재하다는 걸 과시하시고 그리고 이제 중국을 가시는데 그러니까 한미동맹과 한중 우호 협력을 다 하는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면서 우리 그냥 선진국의 어떤 그 외교의 자율적 역량 여지를 충분히 보여주면서 시진핑 주석 바로 옆에서 1954년에 김일성이가 모택동 옆에서 손을 흔들던 그 자리에 우리 대통령께서 가셔가지고 예.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의 군대에 사열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김정은으로서는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런 상황에서 최룡해가 이제 얼마나 대접을 받느냐를 이제 보면 좀 우리가 북중 관계를 이제 알 수 있을 텐데 2년 전에 완전히 푸대접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번에도 그렇게 대접받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는 군 대표도 3명이나 가는데 북한은 아예 보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동맹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아유 외로움을 느껴가지고 아베 총리를 만날지 아니면 뭔가 이 정말 그 회방 놀기에서 뭔가 또 도발이라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게요. 도발했다간 예. 시진핑한테 완전히 그냥 그 중국이 북한에서 지원해 주는 거 많이 줄여버리면 북한은 살아남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신세거든요. 네. 근데 그 화풀이를 남한에다 하려면 요번과 같은 사태가 또 발생하니까 아마 요번에 혼이 좀 났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김정은이가 요번에 얘기한 거는 그러니까 뭐 소중한 합의라 그러고 뭐 풍성한 그렇죠. 결실을 본다는 건 당분간은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전단이 살포되고 또 9월 말까지 봐도 남북 간에 뭐 이산가족 상봉만 되지 경제 협력 같은 게 자기네가 바라는 대로 안 되면 그렇죠. 그때 이제 폭발하는 거죠. 10월 초에 가서 장거리 미사일 쏠 가능성이 그래서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9월 초에는 중국이 잔치하니까 그때는
별다른 도발을 못할 것 같고요. 9월 말이나 10월 초가 좀 위험한 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봅니다. 이제 홍 박사님 말씀 정리하면 10월 도발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맘 놓고 어쨌든 맘 놓고 하기는 어렵죠. 도발을 지금. 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네. 몰려 있는 거다 북한이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탁 박사님께 좀 비슷한 질문 드려볼 텐데요. 이게 어쨌든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 합의까지는 이뤄냈는데 앞으로 남북 관계 이게 좀 모멘텀이 돼서 관계 개선이 궁극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반짝 좀 햇살이 비친 그런 상황으로 보시는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게 보면은 북한이 지금 실질적인 핵 보유국이 되기 위해서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요체가 이제 경제 핵 병진 노선인데요. 최근 북한이 대화와 협력으로 나선 이유를 저는 이 경제 핵 병진 노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뭔가 부족한 점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런 예. 점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한테 손짓을 보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경제 핵 병진 노선을 이렇게 좀 버리진 않는 한은 근본적인 어떤 남북 관계의 변화가 있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정말 올 하반기에 참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데요. 뭐 북중 관계 또 남북 관계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홍현익 위원과 탁성학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